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지난 2일이죠.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사비가 연평균 8.5% 상승하면서 총 30%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추진이 지연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라는 게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이 건설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이유로 꼽혔는데요. 공사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에 대해서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서 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또 25년까지 건설 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들과 함께 오늘도 부동산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는데요. 같이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또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전달해 드리고요. 또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생생하게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 겁니다. 또 유튜브 참여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도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오늘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화면 통해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부동산 이슈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 명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듣기만 해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 이 공매 명도 절차 아주 쉽게 풀어주실 분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키워드만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굉장히 쉽게 또 알차게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명도죠. 그러니까 점유자를 내보내야 되는 일인데 경매와 공매는 권리 분석상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면서 절차를 밟아갈 때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명도에 대해서는 경매와 공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영상에서는 명도를 할 때, 경매 명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공매를 할 때 명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매와 공매가 명도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명도를 할 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나 공매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로 하는 명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로 이제 푸는 거죠. 점유자를 찾아가서 이사 날짜를 협의를 하고
또 이사비나 뭐 여러 기타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명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강제 집행이 있죠. 강제 집행.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건을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나와서 다 빼내는, 강제로 집행하는 걸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좀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서로한테 좋을 텐데 경매나 공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피치 못해 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하고 공매하고 가장 큰 점은 이 강제 집행을 할 때 공매는 이 명도 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명도 소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협의 시 명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는 거는 뭐 공매나 경매나 동일한 방법으로 조매조를 만나서 얘기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협의 비용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매 같은 경우는 이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화로 풀리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예,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었죠. 그 강제 집행을 넘어갈 때 경매와 공매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공매로 내가 할 때는 어떤 명도에 대한 조금 더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다르다고 했죠.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명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매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 소송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 똑같아요. 이 공매, 압류재산 공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분받거나 우리 경매에서는 배당이라고 하죠. 배분받거나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명도에 대한 부담이 적죠. 경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든 거기 점유하는 사람이 어떤 보증금을 전액을 다 받아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명도는 부담이 적은 거는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매 중 명도가 필요 없는 매각 자산이 있어요. 우리가 공매를 하다 보면 이 압류재산이라는 것도 보게 되지만 수탁재산,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재산 이런 것들은 명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명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훨씬 줄겠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저런 것만 공매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물건은 굉장히 많으니까. 자, 우리가 공매를 할 때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화로 내가 잘 풀려고 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채무자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때 경매보다 공매가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매를 할 때 어떻게 명도를 하면 좋을지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할 때,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에 이제 절차죠. 할 때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뭐냐면 명도 소송 시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할 때 맨 처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명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막상 이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그 홍길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기준으로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가겠죠.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낙찰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자들은 이제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를 해야 됩니다.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과 집행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거는 전자소송으로도 내가 셀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비용을 내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하시는 것도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확정이 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개문을 합니다. 강제 개문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내부를 보고 실제 여기 사는 사람하고 그 소송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맞는지 우편물을 확인해 보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 여기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개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공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이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수개월에서 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공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공매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시는데 공매의 좋은 점은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는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지만 공매는 온라인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공매로 투자를 하시는데 이 명도에 대한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내가 경매보다는 이사비를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공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을 위해서 이게 판결이 가집행이 가능하며 피고가 1심 판결을 불복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 점유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만약에 선고가 되면 경매하고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돼요.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게 확정이 되면 집행관이 한번 현장에 가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집행 절차는 경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 또 공매 두 가지가 권리 분석할 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매에 대한 장점이 있고 공매에 대한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내가 뭔지를 알고 내가 입찰을 준비하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아신 다음에 경매나 공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은 부동산 공매 명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시간적 또 비용적인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공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공매 명도 절차 시에 명도 소송뿐만 아니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것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명도 절차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02-2128-8562번으로 고민과 또 상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부동산 투자 시그널입니다. 오늘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가져와 주셨는데요. 대표님, 요즘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그런 물건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경매 물건으로 얘기할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 이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죠. 물론 리모델링 이슈도 있는데 분당이 1기 신도시 중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앞으로의 가치를 좀 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물건은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0273번이에요. 그래서 10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입찰을 하고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8층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평수는 전용이 12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수는 조금 소형 평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이 최초에 6억 1,500에 감정이 잡혔다가 지금 이제 유찰이 돼서 4억 3,050만 원까지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억 3,050만 원부터 우리가 입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권리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없고 아니면 시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봤죠. 재건축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리모델링을 가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얘기를 많이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물론 재건축을 더 선호하겠죠. 싹 다 바뀌는 거니까. 하지만 그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분담금이나 뭐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하고 싶은 단지들은 이렇게 리모델링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단지가 1기 첫 리모델링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단지예요. 5단지가. 그래서 이때가 21년도 때니까 벌써 한 3년 전 기사인데 13억까지 간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멈췄던 분당 한손마을 5단지 다시 재개되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단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실제 투자도 괜찮고 그다음에 분당이라는 그런 입지도 있으니까 내가 거주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입주량하고 수요량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물건을 내가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의 입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을지, 현재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서 투자를 해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계획을 짜볼 수 있겠죠. 자, 성남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이렇게 입주가 많아요. 지금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이렇게 수요량 대비 굉장히 입주량이 적습니다. 성남시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때가 굉장히 입주가 많았어요. 이때가 입주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죠. 근데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입주가 이제 없으니까 이 부분도 경매로 내가 이런 아파트를 투자할 때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남 전체로 봤을 때는 저런데 우리 그 아파트가 우리 분당구에 있잖아요. 분당구. 그러면 분당구는 어떨지도 한번 보죠. 분당구 같은 경우는 21년도 때만 조금 입주가 많았는데 22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없어요.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도심 이렇게 다른 이제 분당하고 다른 성남이 있는데 이쪽 분당 같은 경우는 입주가 이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입주량이 많아져서 어떤 집값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성남시 면적별 입주가 몇 평이 좀 많은지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 보통 20평, 30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25년도 때는 20평, 30평이 많고 24년도 때도 20평, 30평이 많네요. 물론 23년도 때도 20평, 30평이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성남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거나 입주한 이런 평수는 20평에서 30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에 이 동마다 어떤 가격 흐름이 다를 텐데 이거를 이제 보면 백현동, 삼평동, 순회동 이런 정자동, 임해동, 판교동 이런 동이 지금 전세나 매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 그 부분도 지금 경매 물건을 정자동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이제 강도 사항을 보면 매매가 전세가가 그래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닥을 내려갔다가 다시 매매가는 올라가고 있고 전세도 내려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보죠. 1156세대예요. 그러니까 대단지죠. 대단지고 94년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그런 개발이 해야 될 시기가 연식이 온 거죠. 그래서 용적률도 170%로 굉장히 사업성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지가 경매 나온 게 이 17평이에요. 이 단지는 보면 30평이 가장 큰 편수니까 여기는 대형 평수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소형 평수가 많이 있는 단지다. 주공 아파트로 지어져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17평인데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상 내용을 좀 보죠. 왜냐하면 이 등기부를 가지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권리상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권리 등기부를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이 근저당이죠. 이 근저당이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된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를 살펴보면 지금 점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근저당이 있죠. 2019년 10월 22일 이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2019년 10월 22일보다 먼저 전입이 돼 있으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여기 점유를 하고 계신 분은 23년도 5월 25일부터 점유를 했으니까 이분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아무 권리가 없고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이제 아파트나 이제 단지들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90년대식이니까 오래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제 문도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돼서 임장을 가실 때 임장 가셔서 이제 뭐 시세조사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점유자분들 내가 어떤 조사를 좀 해보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 가서 또 우리 미납관리비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단지 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차장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보면 좀 노후화가 좀 됐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통 대부분 90년대식 아파트들은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좀 보죠. 이 평수 지금 최근에 거래들이 그래도 꾸준히 되고 있어요. 8월 달만 해도 거래가 그래도 한 5건 정도, 6건 정도 됐는데 6억 3천에서 뭐 6억 9천도 됐었고, 그러니까 6억 중반, 후반 정도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는 1억 9천, 그러니까 1억 중반, 뭐 2억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전세로 어떻게 투자를 먼저 해놓는다 이렇게 되면 내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물들 17평이죠. 17평이 현재 얼마에 지금 나와 있는지를 보면 6억 5천부터 8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4억대까지 떨어졌죠. 최저가가. 그러니까 지금 7층이 6억 5천 그리고 뭐 아무래도 수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6억 5천부터 8억까지 일반 매매로 지금 호가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현장에 가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를 볼게요. 전세 보면 이 경매 물건이 17평인데 17평은 지금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18평, 한 평 더 큰 거를 보면 18평은 지금 전세 나온 게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17평도 뭐 아까 우리 실거래도 봤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전세는 맞춰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입지를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여기 분당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입지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얘기할 건 없지만 현재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쪽에 신분당선, 그다음에 수인분당선, 정자역이 있으니까 더블 역세권이죠. 그래서 거리는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도보로 못 간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 도보로는 한 10분 내외 정도, 한 15분 정도 천천히 가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단지에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계속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인기가 있을 만한 내용은 이런 뭐 역세권이든 대단지든 뭐 이렇게 다 좋지만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여기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리모델링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이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 학원가가 이렇게 많이들 모여 있어요.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여건도 굉장히 좋고 경매 나온 물건이 요 물건인데 여기 위에 이 단지들도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 세 단지들이 다 리모델링이 돼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인근의 어떤 입지나 어떤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할 때 실거주도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좀 안전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 시그널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5단지 물건 가져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거주와 투자 모두 추천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특히나 더블 역세권의 대단지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물건 가져와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신 오늘 전일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정보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02-2128-8562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이어지는 시간은요. 토마토 패스 공인중개사 민법 교수인 박기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도시개발구역 내 지작물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뭔가 얼핏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쉽게 풀어주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보면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분양권이라든가 즉 입주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별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지금 이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구역은요. 그분들이 너무 법적인 지식을 몰라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해서 뭐랬냐면 서울시, 그다음에 강남구청, 그다음에 SH공사,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여기에서 전부 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울시의회의 조사관,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조사관, 그다음에 SH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지식들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런 구조,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포 구룡마을은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겠지만은 88년 올림픽 있기 전에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그런 무허가 주택들,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외곽으로 다 밀어냈단 말이죠. 국가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제 뭐 성디마을이니 이런 뭐 구룡마을이니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남아있는 노른자의 땅이면서 가장 이제 그 어두운 지역이죠. 이게 바로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명 뭐 판자촌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2015년에 구룡마을을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언제냐면 2020년 6월 11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확정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작년이죠. 11월 30일 날 이주대책 등이 고시가 돼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보상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경우는 입주권, 분양권을 주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영구임대죠. 임대를 받을 권리만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임대를 받을 권리하고 분양권을 받는 것하고 천지 차이죠. 지금 여러분요 개포동 같은 데 보면은 평당 거의 1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25평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25억이라고 하는 큰 부동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에 용구 임대만 들어간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별하는 것인가? 누구에게는 임대를 주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분양권을 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SH공사에서 이주대책 및 공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보시면 타인의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비주택이죠. 비주택, 즉 건축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받을 권리만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요 거기 구룡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서울시 여기하고 지금 현재 줄다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면은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법에 보면 건축법상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여기 건축법에 보면요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공작물 중 여기요 정착해야 돼요.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는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것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요 지금 OBM 건축사무소에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잠깐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가 뭐죠? 주유소죠. 이 주유소는 뭐가 있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죠.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건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축물 중에서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 벽까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 건물은 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건물을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트레일러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트레일러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동하죠. 정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정동진 가서 보면 이렇게 선상 호텔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카페 같은 데 하는 거 보면요, 기차라든가 또는요 그 비행기 같은 걸 가져다가 카페로 쓰고 있는 것이 있죠. 만약에 그것이 지면상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착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했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뭐로 볼 수 있냐? 건축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 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땅에 정착을 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면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것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지붕하고 기둥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다시 하나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세빛섬이라고 있죠. 이 세빛섬은 여러분 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세빛섬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는 세빛섬은요 밑에다가 줄을 쳐가 줄 라인 체인을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체인이니까 체인을 어떻게 해요? 땅에 닷줄을 해가지고 땅에다 박고 체인을 올려가지고 이 지금 세빛섬 여기를 지금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고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세빛섬은요 여러분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섬이라고 하는 것이고 건물도 있고 다 그러지만 이것을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것이요. 왜요?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이것을 어떻게 그럼 되어 있죠? 선박으로 되어 있어요. 선박으로. 웃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세빛섬 그러면 섬인데 이건 선박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싼 것을 우리가 뭐를 하냐면 서울 마리나 센터라고 있죠. 그 마리나 센터는 어떻게 되냐? 딱 보면 구조가 다르죠. 여기는 땅에다가요. 여기 기둥을 박아가지고 한강이죠. 거기다 기둥을 박아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마리나 센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정착이 돼 있죠. 지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기붕이 있죠.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벽이 있죠. 이것은 유일하게 있잖아요. 플로팅 건물 있죠.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는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등기가 된 것 딱 그것이 하나가 뭐냐? 마리나 센터로 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먼저 정착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기둥이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것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료는 중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목재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 있고 돌이 될 수 있고 그건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어떠한 재료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붕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물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지붕, 기둥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리고 반드시 벽이 있어야 돼. 벽이 없으면 건축물은 될 수 있어도 건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거용 건물이다. 반드시 그것은 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하 3층하고요. 지상 10층의 건물을 짓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하 3층까지는 완공을 했어. 그리고 지상에 골조는 세워놨는데 그 상태에서 부도가 났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냐? 지상 10층은 아직 완공이 안 됐죠. 하지만 지하 3층은 지금 이미 기둥하고 벽하고 지붕이 있죠. 그래서 지하 3층만으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제2조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이면은 그것은 전입신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보면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정주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물과 건물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건축물인 건물이 되면은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무허가일지라도 재개발을 할 때. 그런데 비주택이라고 해서 건물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그것은 임대받을 권리는 줄 수 있어도 분양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럼 비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비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보면은 비닐, 간이, 공작물, 컨테이너라든가 움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딱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비닐, 간이, 공작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된 건축물의 요소가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비닐이나 부직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룡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88년에 그러니까 올림픽 있기 전에 도시 정비 미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급히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기둥은 있죠. 바닥은 다 시멘트로 했죠. 그다음에 지붕도 다 목재로 다 했단 말이에요. 목재로. 그런데 목재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비가 올 때 비가 셀 수가 있죠. 겨울에는 춥죠. 그러니까 그 목재로 된 주 재료가 목재인데 거기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다음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부직포로 다시 덮었단 말이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구룡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시라든가 강남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은 겉에 보는 재료가 부직포나 비닐이니까 그건 뭐다? 간이 비닐 공작물이다. 그래서 그건 비주택이다. 즉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받을 권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주거할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들은 대부분의 한 반 이상은요, 에어컨도 벽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런 벽에 에어컨이 설치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닐이라든가 부직포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재료가 88년 그때 당시에 주재료가 목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았단 말이죠. 88년에 주어진 환경하고 지금 2024년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2024년의 환경을 가지고 88년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재료로 건축된 건축물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 비닐 공작물이 아니고, 즉 비주택이 아니고 우리가 주거하고 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로서 이것을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룡말은 그것은 임대받을 권리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무엇을 줘야 된다? 바로 분양권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해. 무허가 주택이다 건물이면 뭐를 준다? 분양권을 주지만 비주택이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에서 보세요. 서울시 강남구청에서요.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딱 해가지고 여기요 이창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거기에다가 사람들마다 각각 집마다 문패를 달아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강남구청에서 여기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이니까 건물이었겠죠. 지금 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편의상 했다 그러면 안 되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 보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요 말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용어를 쓸 때는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허가인지 인가인지 신고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강남구청에서 뭘 했느냐, 여기에다가 문패를 분명히 달아줬단 말이죠. 그것은 이것을 무허가 건물로 인정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비주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주대책에 여기서 이제 한번 딱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이 이주대책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허가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주주택 공고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신들이 무허가 주택임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구룡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무허가 주택은. 그런데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에 등재되어 있느냐? 여러분요, 참 웃긴 게요. 서울시에는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어디에도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 서울시 빼고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는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재산세 과세대장. 우리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에는 우리가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낸 적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구룡마을은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무허가임을 증명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 사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도 힘든데 언제요? 변호사 선임해서 돈 들여가지고 그것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오겠어요. 이것은 그분들한테 니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임대 아파트 받고 나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서울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 내가 구조례라고 써놨죠? 여기 보면 2011년 3월 17일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011년 5월 26일 이후 이것을 신조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구조례에서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기준이 81년이에요. 81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항공사진에 나와 있거나 또는 뭐 건축하였다는 확정이 있거나 뭐 재산세 납부 대장이 있거나, 그러니까 81년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조례가 바뀌었단 말이죠. 조례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바뀌었어. 그러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때 판단할 때는 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인 것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SH공사는 우리가 이주대책 공고문을 낼 때 뭐라고 했느냐? 89년 1월 24일 그 전에 무허가 건축물이면은 분양권을 주고 그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은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주택도 무허가 건축물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가장 기준이 뭐예요? 89년 1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부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관을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양권을 주어진다. 이런 정관의 규정이 딱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서울시에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분양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건축은 거의 대부분 8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초래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의 대부분은 8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관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조합하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SH공사하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 구룡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 민원에 제기한 답이 왔어. 뭐라고 했느냐? 강남구에서 미래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에서 민원 처리 결과가 뭐라고 왔느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한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서울시 조례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용어가 바뀌었고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 그러면 이것은 어디예요? 81년 구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81년에 항공사진 촬영에 나와 있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구룡마을은 88년도 이때부터 구룡마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의 논지란 말이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이미 조례가 바뀌었는데 바뀐 조례를 가지고 해야지. 구조례를 가지고 아직도 구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는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지침은 바뀌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항공사진이요. 제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언제냐? 88년 11월 6일. 왜냐하면 89년 1월 24일 이전이니까 이제 88년 11월 6일 날 항공사진 촬영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때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된 부분이 거의 없죠. 여기에. 이게 구룡마을이에요. 이게 뭐냐면 건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조금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89년이고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하얀 건물이 거의 몇 개 없죠. 그럼 여기 한 200세대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1년지냐? 1년. 여기는 88년이고 여기는 89년 12월 5일에 1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 하얀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 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여기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요 2020년 10월 2020년 항공사지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뭐 한 300세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200세대 88년 11월 30일은 200세대밖에 안 됐는데 1년 뒤에 약 한 400, 500세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요 20년이 지난 후에 30년 지난 후에는 여기가 몇 세대가요? 한 1000세대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있는데 서울시에는 뭘 근거로 하냐? 이 구룡마을에 있는 사람들 13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입주권, 분양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보시면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전에 여기 있는 서울시 구룡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200세대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분양권을 주고 그 외의 사람들한테 뭐를 줘요? 그것은 분양권이 아니고 뭘 주면 된다? 그것은 뭐죠? 그 임대 아파트로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항공사진을 딱 보면요, 이렇게 구별이 다 돼요. 이렇게 항공사진은 이게 88년 거거든요. 항공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누구 집인지 이렇게 딱 나온다. 이게 영광교회가 있고 영광교회 뭐 이정숙 집이다, 뭐 최순자 집이다 이렇게 집들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서울 동부지원에서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88년에 우리가 말해봤죠. 우리가 88년요 10월 88년에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이 있기 전에 여기에 무허가 주택들을 이쪽으로 몰아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다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때 88년에서 올림픽이 딱 끝나자마자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뭘 하냐, 이 사람들한테 도시계획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만약에 철거 명령을 위반하면은 벌금이 얼마였냐, 여기요 도시계획법, 그 당시 도시계획법이요 30만 원, 30만 원인데 이분들한테 얼마, 그 힘들게 사는 분한테 얼마의 벌금을 때렸냐, 30만 원을 때린 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 벌금액이 30인데 30만 원을 때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재밌는 말은 여기 지금 88년 10월 일자 불상경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서울올림픽이 언제 끝났냐? 10월 2일 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그 청계천에 있던 그 사람들을 도시미관으로 해서 다 몰아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구룡마을에 정착을 했어.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올림픽이 딱 끝나자마자 10월 달에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88년 10월 일자 불상경인데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철거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무허가로 건축된 가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허가로 건축된 가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의 사법부에서 판정한 거란 말이죠. 무허가로 건축된 가옥이란 말은 건축물이고 건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분양권을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란 말이죠, 이게. 알겠죠? 이걸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요, 서울시라든가 SH공사는 꼼짝 안 해서 지금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영수증. 이분이 그 어르신인데 90세 되신 어르신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뭘 했냐, 그때 당시에 30만 원의 벌금을 냈다고 하는 영수증까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뭐를 했어요? 분명히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서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 가옥을 그걸 조치 명령을 지금 철거하고 이주해라.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30만 원의 벌금을 때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국가, 즉 강남구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법부인 법원이 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한테 소송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이 당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고, 만약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또는 이 방송국에 문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은요, 구룡마을 사례로 도시개발구역 내 지작물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또 비주택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아직은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802번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 또 관련한 고민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주제 쉽고 또 알기 좋게 설명해 주신 박기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담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3802번이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한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을 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시청 후에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정보들, 또 알찬 정보들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